잠시만 보면 306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 금액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라는 걸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다가 우리가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럼 뭐 가산세하고 전부 다 빼면 그냥 결정세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소득공제 부분하고 세액공제라는 이 부분인데, 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가 과세 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 과세 표준 이 사람의 소득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두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볼게요. 그럼 세율이 6%, 15%, 24%, 35%, 38%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받으면, 소득공제 받으면 우리는 내가 번 돈의 윗부분에서 공제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35% 받는 B라는 사람은 이 정도 공제를 받고 똑같은 금액을 얘도 이만큼 받을 건데, 그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봤을 때의 소득 공제 효과가 B라는 사람은 35%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고 A라는 사람은 24%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죠. 그럼 저처럼 6이나 15% 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효과밖에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돈을 썼는데도. 그러면 세금을,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형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다 몰아줘야 된다고 말한 게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줄어든 만큼이 높은 구간 세율이 줄어드니까 정확한 표현이었는데, 자, 이게 당연히 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이 소득공제에 있던 걸 세액공제로 이동해 왔어요. 이동해 온 게 이제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액공제로 넘어왔다는 건 높은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다 맞고 내려와서 이제 세금에서 세금 빼주는 방식으로 할게. 얼마만큼. 그러면 높은 구간인 사람, 작은 구간인 사람에 대한 차등이 별로 없겠죠. 그냥 12만원 세금 서로 빼줄게. 그럼 둘 다 12만원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12만원 빼주는 거에 대한 둘 다 똑같은 조건인 거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데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특별소득공제에 보면 보험료, 연금, 신용카드 적혀 있고, 그리고 아래 세액공제에서도 물적공제에 보면 보험료, 의료비, 뭐 연금 계좌납입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특이한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위쪽에 있는 보험료, 연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소득공제에 있는 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보험료는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같은 거 가입한 거고, 지금 위쪽에 있는 소득공제에 있는 거는 우리 건강보험료 같은 보험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원래 세액공제로 내려오기 딱 1년 뒤가 일몰되어서 없어지는 해였었어요.
그러면 한 해만 하고 얘를 없앨 거니까 굳이 세액공제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서 소득공제로 뒀는데 근로소득자들이 저거 없애면 자기 세부담이 커진다고 난리법석을 뜬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연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번 있었던 일이 대통령 선거고 그 다음 있었던 일이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걸 없앤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당분간 오랫동안 못 없앨 거라는 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아요. 아직 지금 남아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봐서 신용카드만 소득공제에 있고 나머지는 세액공제에서 할 거예요. 물론 옛날에 생겼던 주택청약 이런 건 다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최근 거는 전부 다 이제 세액공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앞에 했던 가족들 인적공제 있죠. 그거는 소득공제였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가족들이 내 돈 가지고 먹고 살면 그 돈은 다 세금 부과 안 할게 하고 줄이는 거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인데 지금 보려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세액공제 부분의 포인트인데 그중에서 소득공제인 것도 몇 개 간간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09페이지로 와서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309페이지에 자 먼저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죠. 소득공제는 책 보시면 그냥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책에 적혀 있죠. 이 돈 내가 월급 받을 때 돈 손도 못 대보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공제예요. 그냥 전액공제다고 상식처럼 알고 있으시면 되지 우리가 시험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 자리에 지금 컴퓨터가 2대 생긴 게 학원에서 일 시키려고 컴퓨터 한 대를 왼쪽에 갖다 줬어요. 내가 수업하는데 컴퓨터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옆에 컴퓨터 한 대를 갖다 줘가지고 컴퓨터 2대가 됐어요. 귀찮아 죽겠네. 자, 그럼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를 볼게요. 310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 지금 이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조건은 본인 건 되는 거고 내 가족들께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거예요. 내 가족들께 본인 건 되는 거예요. 본인 거는 본인 거 말고 이제 가족들이 또 썼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딱 기준이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계약자나 납입자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만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만 얘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돼요. 내가 계약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이거는 추가 공제예요. 추가 공제. 추가로 더 공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다리 상해가 있어요. 그럼 상해 보험을 들려면 당연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들어야 되겠죠. 그냥 보험 안 넣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다리가 지금 다쳐가지고 상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암보험 들려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들 필요가 있을까요?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야 암보험 못 들 수도 있고 전용 보장성 보험 있겠지만 전 상관없죠. 그럼 일반 보험 넣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거잖아 회사 다니면서. 그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내 보험료 받는데 1년에 100만 원이 넣었어. 10만 원짜리 넣으면 100만 원 넘잖아. 그러면 우리 가족 거 보험료 끌어오는 그런 쓸데없는 귀찮고 비생산적인 행동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넘어가봐야 100만 원 더 이상 안 돼. 그 100만 원에 12%인 12만 원 세액 공제해 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거 보험료 땡겨 와졌니 안 와졌니 냈는데 왜 안 나왔니 혼자 이상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데 그냥 내 거 받는데 100만 원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가족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또 들었죠.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추가 한도가. 그럼 이거는 납입 금액의 15%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따로 그 보험만 따로.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보험료는 이게 전부 다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 자동차 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다음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보면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특징이 나이에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고 두 번째 소득 금액 제한도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 범주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기본 공제 범주 안에 있으면 소득 금액도 안 따지고 나이도 안 따지고 전부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자 우리 기본 공제할 때에 경로자 나이가 몇 살이었죠? 70세였죠. 그런데 의료비 연말정산할 때의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로자 나이는 65세예요. 65세 이상이면 이때는 전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한마디로 한도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그 외에는 총 700만 원 한도예요. 이런 거예요. 장애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나 형제 자매가 다 걸려들겠죠. 여기는 걸려든다기보다 그래서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써두냐면 부모님이 65세 넘으시고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칸이 틀려요. 그럼 아무 때나 쓰면 돼요. 똑같이 한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쓰시면 되지 어느 칸에 쓸까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얘는 얘라고 하면 되지. 부모님이면 하고 얘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럼 자, 의료비에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도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한도가 있는 게 적용되는 게 첫 번째 실업 교정용 혹은 보정용
이거 안경이나 렌즈 이거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해줄 거예요. 시력 보정용 안경은 한마디로 선글라스 같은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글라스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또 산후조리원. 자, 산후조리원은 연 200만 원 한도인데 200만 원 한도인데 조건이 우리 근로자 본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돼요.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데 뭐 배우자가 우리 산후조리원에 갔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우리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왼쪽에 좀 하나만 더 쓸게요. 실비보험 적용받는 거는 적용부는 이제 제외예요. 공제 안 돼요. 우리 작년에는 됐어요. 올해부터는 실비보험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실비보험 적용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을 항목들을 봐서 빼고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는 게 여러분 테스트고, 이 한도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한 칸에 다 쓸 건데 안경 70만 원 들었대. 그럼 그 사람 거 50만 원만 써야 될 거거든. 그래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제 안 되는 것들을 좀 더 보면 공제 안 되는 항목들. 자, 첫 번째가 해외 의료비. 부모님이 막 해외 가서 임플란트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해외 의료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건강 보조식품 그런 거 있죠? 건강 보조식품은 안 돼요. 건강 보조식품하고 보약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 목적의 한약, 뭐 치료 목적이 보약이다라면 다 되는 거예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몸보신 목적 이런 게 의료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강 보조식품하고 글자가 비슷한 애가 건강 검진비. 건강 검진비는 우리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검진 받으시면 혜택 많이 주죠? 많이 줘요. 그거 했는데 뭐 걸리면 심지어는 여러분들 건강보험 그에서 그 정기 검진 받아라는 거죠. 그거 받았는데 거기서 없다 그랬는데 암 걸렸죠. 국가가 전에 돈 다 대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안 받으면 지돈 갖고 다 해야 되는 거고. 자, 또 안 되는 게 미용 목적 성형. 그럼 치료 목적의 성형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치료 목적의 성형이 있죠. 쌍꺼풀 수술, 각막이 눈을 찔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사람들 있죠. 제주에도 있어요. 정말 풀릴 때마다 가가지고 의사하고 싸우는 놈 있어요. 정말 치료 목적이에요. 풀리면 눈이 아파서 눈을 못 떠요. 그건 진짜 치료 목적이죠.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또 우리 미인과 간병인. 미인과 간병인이라는 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병인들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병인들, 저 병원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는 사람들, 그분들은 병원에 요청해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의료비가 아니고 의료비 내역서에 보면 따로 적혀 있어요. 그냥 간병인이라 그러면 미인과 간병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가된 간병인이 뭐냐면 중환자실에 있는 그 간호사들이 있어요. 혹시 중환자실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자기가 직접 치료받으러 들어간 사람은 기억 못해요, 많이. 중환자실 들어가 보면 환자들이 막 끌이 묶여 있고 그래요. 고통스러워서 막 움직이고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강사들이 직접 그 있는 분들 밥부터 식사 양치까지 전부 다 시켜줘요. 그 간호사들이. 그분들이 인가된 간병인이에요. 그분들은 의료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료비에. 그게 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가족 때문에 갔는데 마음 안 좋았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 민간 간병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있죠. 그건 전부 다 돼요. 장애인의 파워는 세요. 그분들이 대부 한번 하면 아무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되는데 여기 앞에 보험료에서는 제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의료비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장애인 등급만 있으면 전부 다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자, 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공제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소득금액이 얼마니. 왜냐하면 전부 다 되는데 그냥 전액 대상인지 아닌지 그 외가 이제 그 밖에 공제 대상이 일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냐 이 구분만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다음 이제 교육비로 갈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조건이 나이에 제한은 없는데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나이에 제한은 없는데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다. 그럼 자, 소득 금액 가지고 보면 왜 나이 제한 풀었냐면 자, 자녀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학교 중 어디죠? 대학교잖아. 그죠? 대학생은 20살이 일반적으로 넘죠. 초반에 1, 2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나이 제한을 푼 거예요. 하지만 그 자녀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근데 100만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이 교육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자주 나오는 게 대학원은 본인만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대학교는 뭐 다 되는데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우리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아버지가 대학교 간다, 뭐 고등학교 간다. 그래도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비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원비도 교육비 대상이 아니에요. 학원비도 교육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예외 사항이 자, 이 두 개 사항의 예외가 첫 번째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돼요. 학원비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취학전 아동이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거 다니는 거는 취학전 아동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본인의 직무 능력 개발 훈련 교육비 본인 부담금. 지금 여러분 중에도 국비 지원 받으시는데 재직자 과정, 그 재직자 카드라고 하는 근로자 카드 쓰시는 분이 있죠. 있으면 그 카드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회사 다니고 있는 중에 썼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뭐 영어 학원 직무와 관련 있어 그런 거 다 안 돼요.
직무 능력 개발 훈련에 의한 거에서 자기 부담금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담금은 얘는 되고 직계 전속에 교육비 안 된다라고 했죠. 다 안 되는데 전체에 다 예외가 아래서 보이나요? 뒤 보이나요? 자,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건 직계 존속도 되고 그리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 금액 제한도 안 두고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 맹인학교 가서 교육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점자 교육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장애인 특수교육. 그거는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직계 존속도 다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전에 어느 순간 세법 이야기하면서부터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다 조심하라 그랬죠? 올해 개정 시행된 것부터만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으로 보시면 2020년 4월 달 거부터 봐야 되지 2월 달 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얘 소득금액 제한 없어진 건 올해부터거든. 그래서 칸 모양도 아예 바뀌어버렸어. 옛날 거하고 그림이 틀려요. 자, 그럼 자, 이 조건에서 이제 또 더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좀 볼게요. 한도가 있는 것부터 또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한도가 있는 게 있는데 한도 적용하는 게 첫 번째가 중고등학교 교복비.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예요. 초등학교는 안 돼요. 중고등학교 교복비예요. 초등학교는 교복은 대상이 아니에요. 또 초중고 체험학습비. 자, 초중고 체험학습비도 우리는 해줄 건데 초중고 체험학습비가 뭐냐면 수학여행이래요. 저도 세무서에 전해서 물어봤어요.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게 아니고 체험학습비라고 하는 얘는 수학여행이래요. 그런 순간 초등학교 이해가더라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유치원의 체험학습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전했더니 수학여행이래. 그런 순간 유치원 수학여행 어디 있어 그게. 그죠?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 그럼 얘는 1인당 30만 원이에요. 한도가 있는 건 그 금액으로 잘라서 그 금액만 써야 되기 때문에 칸이 따로 있으면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칸이 따로 있으면 되는데 이 교육비는 취약전화도 그리고 초중고는 1인당 300만 원 그냥 통째로 1인당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이렇게 한도인데 이 사람한테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얘네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금액을 구획을 나눠 가지고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제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져보면 자, 공제가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자, 우리 그 의료비에서는 해외 의료비는 안 됐죠. 그런데 해외 교육비는 돼요. 유학 말하는 거예요. 자녀 유학비 지원해 주는 거 돼요. 지금 공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자,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죠. 만약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뉴스 자체를 아예 안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났잖아.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트럼프가 돈 더 부담시키려고 해서 쫓아내서 울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인데 올해.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말하면 그런 웃긴 이야기죠. 그죠? 전혀 시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유학에 대한 것들은 엄청 지원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는 그 중에 한 개인 거고, 그 해외 교육비 공제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 등록금이 되겠죠. 등록금 되겠죠. 그러면 학교 교재비도 되고
학교 교재비 되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등록금, 방과 후 학교 교재비, 이것도 돼요. 그리고 급식비도 되는 거예요. 급식비도 교육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에 특별활동비도 들어가요.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공제가 지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제가 되는 것들. 그럼 지금 교육비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공제 안 되는 게, 여기에서 공제 안 되는 게 통학버스, 그리고 기숙사비, 이런 거는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비가 아니죠. 옵션이지. 무슨 통학버스에 걸어 다녀야지. 무슨 기숙사에 집에서 자야지. 뭐 편하게 지내려고. 그죠? 하지만 밥 먹어야지 공부하지, 살지. 그죠? 그건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학자금 대출 상환액.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전제 조건이 그 교육비 공제를 안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예요. 상환하는 경우. 자, 이게 저는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 학비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내주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많은 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 저 대학교 6년 넘게 다녔어요. 제가 내니까. 그때 당시에 참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200만 원 주니까 2만 원 남겨주더니만 2학기 때 갔더니 200만 원 줬더니 6만 원 모질했어요. 계속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해줬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돈을 갚기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납부했을 때 세금 작게 내게 교육비 공제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학비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푸른등대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모르죠.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 이름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1.8% 이율로 학교로 등록금 다 내줘요. 학생 이름으로 해준다는 거야. 부모님이 돈 1원도 부담을 안 해요. 그냥 학생 이름으로, 학생이 별 문제 없으면 심지어는 학생 신용불량으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학비는 대줘요. 학교에다 넣어줘요. 그 이율은 그대로 1.8%로. 그랬다가 그 1.8%인데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식이에요. 그럼 학교 졸업하고 10년 이내 회사 들어갔죠? 그럼 자기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 갚으면서 공제받으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자녀 학비도 이제 자녀 이름으로 대출로 나와요.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율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자기 이름으로 해도 1.8%는 대한민국에서 빌릴 수가 없거든. 그럼 자녀 이름으로 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제도도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상환했다 하면 교육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자,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될까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 소득 금액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교육비도 돼요. 지금 여기 형제자매 거 안 된다고 적지 않았잖아. 형제자매 교육비는 소득 금액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본인의 동생이 대학교 다니고 있고 내가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가지고 지금 교육비 공제 받아야지. 여러분이 등록금 내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뭔가 어디 TV 같은 데 가끔씩 이런 거 나와요. 얘가 TV 광고 촬영해 가지고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해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교육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311페이지 아래에 이제 오늘 마지막 양가로 4번을 보면 자, 연금보험료가 적혀 있죠. 연금보험료. 자, 위에 적혀 있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전액공제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소득공제에 적혀 있죠. 우리 동그라미 1번은 특별소득공제 적혀 있는 건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그 아래에 이제 이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혀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일단 본인만 돼요.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연금보험은 본인만 된다. 퇴직연금이든 그냥 개인 연금저축이든 본인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거 막 정보 주고 계좌번호까지 주는데 현혹되면 안 돼요. 본인 것만 될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확정급여형 상품 회사가 넣어주죠. 그건 내가 공제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 상식으로 세금이 월급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있으면 월급이 제일 세금이 세요. 그 다음 퇴직금이 좀 약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퇴직연금 형태로 타고 싶어서 연금 상품에 내가 돈을 더 납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추가로 납부한 것만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연금, 옛날에는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때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 가지고 제가 위치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세액공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타먹을 때에 여러분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02년도부터 바뀐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소득공제도 뭐다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그러면 그거 납부한 것도 내가 세금 내고 납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세금 안 내요. 연금 받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납부한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 안 했다가 나중에 이걸 받을 때에 세금을 이제 그 부과하려고 넘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저와 같이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자, 내일은 저와 같이 하루 종일 연말정산 문제만 볼 거예요. 왜냐면 얘가 10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급여자료 입력 느낌이 오죠? 시험에 나와도 큰 벗어나지 않겠죠? 연말정산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금방 점수가 두 개 합쳐가지고 15점인데 10점에서 13점은 내가 공부 안 해도 나와요. 수업 때만 나와도. 항상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점표 입력이에요. 그거 안 되면 우리 시험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오늘 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해보시되 시간 남으시면 앞쪽에 항상 점표 입력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